저는 이선영입니다. 올해 58.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작년에 은퇴했죠. 지금은 작은 책방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가 된 지 이제 사흘째네요. 남편 박정호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오랜 투병 끝에 말입니다. 간암이었죠.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각오는 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허무하더라고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구나 싶어서요. 오늘은 장례식 날입니다. 10월 중순이라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장례식장 안은 국화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나 제가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이었어요. 영정 옆에는 또 다른 액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딸 박수진의 사진이었죠. 20살 때 찍었던 여권 사진이었어요. 독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기도 했고요. 선생님, 수진이 사진도 같이 놓으셨네요. 동료 선생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호가 살아있을 때 늘 그러자고 했거든요. 수진이도 아버지 마지막 길 함께 해야 한다고요. 사실 남편은 죽기 전까지도 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병실에서도 가끔 혼잣말로 수진이 이름을 부르곤 했죠. 열이 나서 헛소리할 때도 수진이를 찾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실종된 지 이제 30여 년이 흘렀거든요. 독일 미넨 대학교 어학과정 2학년 때였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기숙사 룸메이트도 담당 교수도 그 누구도 수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나 범죄에 휘말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는 독일까지 몇 번이나 날아갔죠. 현지 경찰서에서 발이 닳도록 다녔습니다. 실종 신고도 하고 사설 탐정도 고용해 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에는 웃음이 사라졌죠. 남편은 직장에서 승진도 포기했어요. 오로지 딸 찾는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꾸 딸 생각이 나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살아있다면 이제 50살이 넘었을 텐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도 했을까요? 아이도 낳았을까요? 저희에게 손주를 안겨줬을까요? 모든 게 상상으로만 남아 있었죠. 장례식장 안이 점점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남편이 성실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슬픔이 더 깊어졌습니다. 조문 받는 동안 계속 예의를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인사하고 감사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상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수진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날 리 없잖아요.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적을 바라고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에 딸이 나타나서 마지막 인사라도 하기를 말이에요. 저녁 무렵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조금 한산해졌죠. 저는 의자에 앉아서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찍은 증명사진이었죠. 여보, 수진이 소식 없이 먼저 가면 어떡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남편과 저는 늘 서로에게 약속했었거든요. 수진이를 찾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자고. 둘 중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은 사람이 끝까지 찾아보자고. 그런데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평소에 잘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중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누구신지 물어보려던 순간 그분이 고개를 숙여 절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 시선이 그분의 손에 멈췄습니다. 오른쪽 검지마디에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흉터,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6살 때 넘어지면서 생긴 흉터와 똑같았거든요. 모양도 위치도 크기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나이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진이와 비슷한 나이죠. 게다가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게다가 남자였고요. 수진이는 분명 여자아이였는데 그분은 저를 마치고 일어서더니 다시 한번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장례식장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일어나서 따라가려 했지만 다른 조문객들이 인사를 하러 와서 놓쳤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왜 저희 남편의 장례식에 왔는지, 그리고 그 흉터는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흉터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혹시 정말 수진이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착각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부터라도 그분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적막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더욱 장도연 생각이 많이 났죠. 그분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우선 회사 홈페이지부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연물산은 생각보다 훨씬 큰 기업이었어요. 건설업과 유통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죠. 직원 수만 해도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대표이사 소개 페이지를 클릭했어요. 장도연의 사진이 나왔는데 정장을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빛만큼은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성공한 사업가 치고는 말이에요. 소개 글을 읽어봤는데 정말 간단했습니다. 20년 전에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의 규모까지 키웠다고만 되어 있었어요. 학력이나 출신지, 가족사항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죠. 왜 이렇게 과거를 숨기고 있는 거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기업 홈페이지에는
대표의 출신 대학이나 경력 정도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장도연은 달랐어요. 다음으로 경제 전문지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몇 년 전에 경영 잡지에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목은 20년 만에 일군 기업 신화, 장도연 대표의 성공 스토리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기자가 과거 이야기를 묻자 장도연은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더라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가족에 대해 물어봤는데 혼자 살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사생활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피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이에요. 며칠 더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장도연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특히 해외 유학생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해외 유학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도 해외 유학생이었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더 파보니 장도연이 독일 미넨에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바로 수진이가 다녔던 그 도시였죠.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이상해. 너무 우연이 많아. 저는 노트에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흉터, 버릇, 눈매, 미넨 장학재단, 유학생 지원. 하나씩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으면 뭔가 연결점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더 알아볼 것인가였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고민하던 중에 예전 동료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김미숙 선생님이었는데 남편이 신문 기자였거든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숙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영아,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언니,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말해봐. 혹시 남편분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요. 김미숙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혹시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난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김미숙 선생님 남편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영아, 장도연이라는 사람 맞지? 네, 맞아요. 이상한 사람이네. 과거 기록이 거의 없어. 김 기자님이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20년 전부터의 기록만 있고 그 이전은 공백이었어요.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개인적인 얘기는 아무도 안 해. 마치 입단속이라도 한 것처럼. 점점 미스터리가 깊어졌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장도연의 과거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 알아낸 게 있어. 김 기자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뭐죠? 이 사람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것 같아. 큰 병원 VIP실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더라고. 병원요? 응. 세브란스 병원이야. 매주 목요일마다 간다고 해.
새로운 단서였습니다. 장도연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간다는 것,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치료를 받는 걸까요? 고마워요, 언니. 남편분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가족이 입원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장도연이 정말 수진이라면, 그리고 병원에 다니는 이유가 아픈 가족 때문이라면, 혹시 제가 모르는 손자나 손녀가 있는 건 아닐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는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30년 넘게 기다려온 가족을 찾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목요일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장도연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장도연이 수진이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거든요. 만약 정말 딸이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어떻게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장도연이 오기를 기다렸죠.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정말로 장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저도 슬그머니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해 보니 소아병동이었어요. 소아병동? 아이가 아픈 건가 싶었습니다. 혹시 정말 제 손자일까요? 하지만 더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너무 눈에 띌 것 같았거든요. 대신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장도연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장도연에게 분명히 비밀이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이 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장도연을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웠죠.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를 찾아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도 화려했고 경비원도 정중했어요. 역시 큰 회사구나 싶었죠. 도연물산 장도연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접수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예약 없이는 만나뵐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죠.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줄 리 없잖아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언제 장도연이 나올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거든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후 5시쯤 되니까 정말로 장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로비를 지나가는데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장도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뭔가 곤란해하는 것 같았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근처 카페에서 얘기하죠. 빌딩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장도연이 커피를 주문해 주었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수진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20살까지의 사진들이었어요. 이 아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장도연의 눈이 사진에 고정됐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건 누구죠? 제 딸입니다. 박수진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도연의 반응을 보니까 뭔가 아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모르는 아이네요. 고개를 저으면서 사진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죠. 수진이가 6살 때 손가락을 다쳐서 흉터가 생겼을 때의 사진이었어요. 이 흉터, 대표님 손가락에 있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장도연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감췄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연인가요? 저는 수진이가 어릴 때 쓰던 일기장도 꺼냈어요. 거기에는 수진이의 필체와 그림들이 가득했죠. 이 필체, 대표님이 명함에 적어준 메모와 비슷하지 않나요? 실제로 명함 뒷면에 장도연이 적어준 메모가 있었거든요. 필체가 수진이와 정말 닮아 있었어요. 장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 딸 수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말했어요. 더 이상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장도연입니다. 남자고요. 어떻게 여자인 수진이가 될 수 있나요? 성별은 바뀔 수 있어요. 요즘엔 그런 수술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황당하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럼 DNA 검사라도 해보실래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제 딸이 아니라면 검사 결과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장도연이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 답변하려다가 멈추더라고요. 저를 사기꾼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전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 딸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딸을 찾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붙잡고 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아무나 붙잡는 게 아니에요. 흉터, 버릇, 필체, 심지어 미넨 장학재단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장도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제가 미넨의 장학재단을 만든 것도 조사하셨군요. 네, 제 딸이 실종된 곳이 바로 미넨이거든요. 그것도 우연입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어릴 때 가장 아꼈던 인형이었어요. 작은 곰돌이 인형이었는데 수진이가 직접 이름도 지어주고 늘 끼고 살았던 거였죠. 이 인형 기억나세요? 장도연의 눈이 인형에 고정됐습니다. 그리고는 순간 흔들리는 표정을 보였어요. 이건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곰돌이에요. 수진이가 6살 때부터 계속 가지고 다녔던 인형이죠. 유학 갈 때도 가져갔어요. 장도연이 인형을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그냥 모르는 물건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이 인형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부정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한 분을 만난 것 같아서 당황스러울 뿐이에요. 일어서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저는 장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기억나는 게 없나요? 장도연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순간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거든요. 뭔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전 정말 모릅니다. 팔을 빼내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지만 뭔가 억지로 차갑게 만든 것 같았어요. 장도연이 카페를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보여준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걸까요? 설사 수진이가 맞다고 해도 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장도연의 반응, 표정 변화, 목소리 떨림. 모든 게 제 추측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곰돌이 인형을 봤을 때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수진아, 정말 내가 맞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부족한 것 같았어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장도현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했어요. 직접적인 접근이 통하지 않으니까 다른 루트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미숙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남편분이 또 다른 정보를 알아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영아, 장도연 그 사람 말이야. 요즘 병원에 더 자주 간다고 하더라. 더 자주요? 응.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간다고 해. 왜 갑자기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된 걸까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혹시 누가 많이 아픈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그리고 하나 더. VIP 병실에 입원한 환자가 어린아이라고 하더라. 가슴이 쿵 했습니다. 어린아이라고요. 몇 살 정도 된 아이인지 아세요? 글쎄, 정확하지는 않은데, 초등학생 정도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상태가 안 좋다고 해. 혹시 장도연의 아이일까요? 그렇다면 제 손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장도연이 제 딸이 맞다면 그 아이는 제 손자일 테니까요. 언니, 혹시 그 아이가 무슨 병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게. 그런데 선영아, 너무 깊이 파지는 마. 괜히 상처만 받을 수도 있어.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에 김 기자님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골수이식이 필요한데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정보였어요. 그 아이 혈액형이 RH 음성 AB형이야.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RH 음성 AB형. 바로 제 혈액형이었거든요. 한국인 중에서는 정말 드문 혈액형이죠. 정말요? 응.
그래서 기증자 찾기가 힘들다고 하더라.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일치였어요. 장도연이 제 딸이고 그 아이가 제 손자라면 혈액형이 같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픈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아과 병동 안내데스크에서 골수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기증 상담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담당 의사를 불러줬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젊은 남자 의사가 물어봤어요. 아는 분을 통해 들었는데 골수이식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고 해서요. 제가 기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환자와 어떤 관계이신지 모를 수도 있지만 혹시 가족일 수도 있어서요.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의사는 일단 기본적인 검사부터 해보자고 했습니다. 체열을 하고 기초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장도연을 만난 거예요. 장도연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아픈 아이 때문에 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대표님의 아이죠.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장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만약 제가 대표님의 어머니라면 그 아이는 제 손자일 테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도연이 잠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하지만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가 많이 아픈가 보네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 제가 기증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 안 돼요?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인데 모르는 사람한테서 받을 수는 없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장도연이 환자 보호자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답했어요. 의사가 저를 가리키며 이분이 기증 상담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환자와 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면서요. 장도연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고 얼버무렸죠. 의사가 혈액형 검사 결과를 보니까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말했습니다. RH 음성 AB형이냐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네, 맞다고 답했죠. 환자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정말 우연이라고 감탄했어요. 장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의사는 연령대도 적당하고 건강 상태도 양호해 보인다며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기증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장도연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의사를 따로 불러서 상의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멀리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의사가 돌아와서 보호자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고 싶다고 한다면서 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 많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손자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장도연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생각해 보라고요. 아이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이가 제 손자일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답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잖냐며 화를 냈어요. 그럼 DNA 검사라도 해보라고 했죠. 확실히 해보고 결정하라고요. 장도연이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정말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수술이라면서 제 연세에는 무리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다고 답했어요.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요. 제 대답을 들은 장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장도연이 정말 제 딸이라는 걸,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손자라는 걸 말이에요. 만약 남남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망설이고 고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분명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를 알고 있는 거였어요. 장도연의 눈물을 본 순간 제 마음속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저는 20년 전 잃어버린 제 딸을 찾았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사가 저를 따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골수기증은 생각보다 위험한 수술입니다. 특히 어머님 연세를 고려하면요. 위험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머님 같은 연령대에서는 마취 자체도 부담이 크고요. 의사의 말을 들으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손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만약 제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의사가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찾았어. 그런데 손자가 많이 아파. 영정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내가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무서워. 하지만 그 아이를 살려야겠어. 다음 날 새벽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장도연이 벌써 와 있더라고요. 밤새 잠을 못 잤나 보더군요. 눈이 퀭하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말로 수술을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제 손자를 살려야겠어요. 장도연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위험한 수술이라고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생명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면 다행이잖아요. 그때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였어요. 기증 적합성 검사에서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완벽한 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술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해야겠어요. 며칠간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장 검사,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까지.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검사 기간 동안 장도현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도연이 드디어 엄마라고 불러줬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얼마나 찾으셨겠냐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한마디였거든요. 아버지 얘기도 나왔어요. 마지막까지 장도연을 찾았다고, 병상에서도 계속 딸 얘기만 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장도연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겠다고 하는 장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했잖냐고, 손자가 더 아파지기 전에 해야 한다고요. 사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밤에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만약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겨우 찾은 딸과 헤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손자 얼굴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창백하고 여인 얼굴로 누워있는 6살짜리 아이. 장도연을 닮은 눈매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거든요. 처음 병실에서 만났을 때 할머니가 왔다고 말했더니 아이는 힘없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할머니가 널 낫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도 있었거든요. 마침내 수술날이 정해졌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괜찮다고 빨리 해달라고 말했어요. 수술 전날 밤 장도연이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남편 사진을 꼭 안고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된 거니까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고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담당 의사가 다가와서 펠라이트로 제 눈을 비추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제 몸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져 있다고 했어요. 나이를 고려하면 예상된 일이지만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준우는 어떻게 됐나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식 수술도 잘 끝났다고, 지금은 같은 중환자실 다른 병상에서 회복 중인데 아주 잘 회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손자만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상태는 좀 달랐어요. 며칠이 지나도 회복이 더뎠습니다. 열이 계속 올라가고 몸이 붓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자주 들락날락하더니 합병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를 고려했을 때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니 무서웠어요. 그래도 손자를 살렸으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장도연은 제 병실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사가 위험하다고 하던 날부터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고개를 저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죠?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지키고 있더라고요. 밤새워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야 진짜 제 딸이구나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왔고 곧이어 의료진이 몰려들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쇼크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에피네프린 준비, 심장 마사지 시작. 의사들의 급박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깜깜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장도연의 절규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제발 살아주세요. 이제 막 찾은 엄마인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목이 터져라 우는 소리가 병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말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안 돼요. 엄마가 죽으면 안 돼요. 20년 만에 찾은 엄마라고요. 장도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희미해져 가던 의식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아니다. 죽으면 안 된다. 이제 막 딸을 되찾았는데, 손자도 살렸는데,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 남편한테 갈 순 없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딸과 함께 보낼 시간, 손자와 만들어갈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자 의식 돌아오고 있습니다. 혈압 회복되고 있어요. 의사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장도연의 울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사도 놀랐어요. 생명력이 정말 강하다면서요. 며칠 후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장도연이 그제야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지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따스하게 비쳐들던 날, 장도연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꽃병에 물을 채우며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다고, 의사가 회복이 빠르다고 놀란다고 대답했어요. 장도연은 꽃을 예쁘게 꽂은 후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이전의 날카로운 경계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준우 얘기가 나왔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제 골수가 잘 맞는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자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만큼 기쁜 일은 없었어요. 만나보고 싶다고 했더니 준우도 할머니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꼭 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라는 단어가 제 귀에 감미롭게 울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장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표정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남편을 떠올리니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그 아픔 속에 위로가 함께했어요. 딸을 찾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딸을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셨다고 말해줬어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사실은 장도연이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몇 년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3년 전쯤에 직장으로 편지가 한 통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발신인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
아버지로부터라고만 적혀 있었거든요. 장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편지 내용이 너무 구치적이었어요. 20년 전 독일 미넨에서 유학 중이던 딸이 행방불명되었다. 딸은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고 어릴 때 다쳐서 왼손 약지에 작은 흉터가 있다다. 피아노를 좋아해서 항상 쇼팽을 연주하곤 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보낸 편지였구나 싶었거든요. 우리 수진이의 특징들이 정확했거든요. 그걸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손가락 흉터를 보면서 정말 저를 찾고 계신 건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잃기 전까지는 분명 피아노를 쳤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동작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장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무서웠어요. 제가 정말 그 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기억이 대부분 사라져서 어릴 때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봤어요. 교통사고였어요. 미넨에서 버스에서 내리다가 트럭과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한 달 넘게 의식불명이었거든요. 장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깨어났을 때 기억을 거의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제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신분증도 사고로 훼손되어서 신원을 알 수 없었고요. 그럼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봤더니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제가 남성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구조될 때 머리 부상이 심해서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짧은 머리에 바지 차림이었거든요. 구조대원들이 남성으로 판단해서 병원 기록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장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정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억도 없고 신분을 증명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도와주시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살아가기엔 남자가 더 안전할 거야 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기로 한 거구나 싶었어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았어요. 기억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여자 혼자 살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성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도연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시고 성도 빌려주셨어요. 장씨 성으로요. 새로운 길을 현명하게 찾아가라는 뜻이라고 하시면서요. 독일에서는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성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껴졌고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남성으로 살았어요. 이미 모든 서류가 남성으로 되어 있었고 혼자 살면서 가끔 외로웠지만 진짜 정체성을 알리기가 무서웠어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남성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기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딸로 태어났는데 이제 아들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기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받고도 왜 답장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그 딸이 아니라면 그분들께 상처만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령 제가 맞다고 해도 기억도 없고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웠어요. 장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와도 답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편지가 안 오더라고요. 아마 그때쯤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셨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마지막 편지가 왔어요. 글씨체가 많이 떨려 있었거든요. 마지막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수진아, 아빠가 이제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너를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 엄마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어떤 기분이었냐고 물어봤어요. 가슴이 막 뛰었어요.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친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그분들의 딸이구나 싶었죠.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정말 후회했어요. 답장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며칠 후에 아버지 부고 소식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장도연이 목을 놓아 울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던 거예요. 마지막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왜 마지막에 딸을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는지, 왜 저를 부탁한다고 하셨는지 말이에요. 여보, 결국 당신이 우리 수진이를 찾아주셨네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편지가 딸을 제게로 이끌어 주었어요. 영정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걸 계획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가 이제 진심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꼭 엄마를 찾아뵈라고, 혼자 두면 안 된다고. 그제야 남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죽은 후 제가 혼자 남겨질 걸 걱정했던 거예요. 장도연이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얼마나 저를 생각했는지, 얼마나 딸을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준우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준우를 만날 수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불렀어요.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사가 할머니가 준우를 낫게 해주셨다고 했다더라고요. 할머니가 준우를 사랑하거든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날 밤 장도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준우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살려주셔서 고맙다면서요.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계속 혼자 살았을 거고 준우도 잃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도연의 말이 맞았어요. 만약 남편이 마지막까지 딸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을 거라고 말했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당신은 마지막까지도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딸을 혼자 찾아내서 저에게 돌려보내 주셨구나.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딸을 되찾았어요. 영정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걸 계획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도연이 이제 진심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죠?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말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딸, 이제 엄마가 널 놓지 않을 거야. 수진이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장도연이 아니라 우리 수진이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준우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따라왔어요. 골수 기증 후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우리 집에 가요. 준우의 밝은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제게 열쇠를 건네줬어요. 자기 집이 아니라 제가 살던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계신 곳이 진짜 우리 집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한동안 현관에 서서 집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으니까요.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보더라고요. 어릴 때 수진이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제가 정말 여기서 살았었나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낯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천천히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준우는 신기하다는 듯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엄마의 어린 시절이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쓰던 방은 어디예요? 수진이의 옛 방으로 안내해줬어요. 2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거든요. 남편이 언젠가 딸이 돌아올 거라며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어요. 방문을 열자 수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그대로였거든요. 책상, 침대, 옷장, 심지어 피아노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피아노. 수진이가 피아노 앞에 앉더니 건반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몇 개 음을 눌렀습니다. 어설프지만 쇼팽의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기억을 잃었지만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이상해요. 어떻게 치는 건지 알 것 같아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우리 수진이가 정말 돌아온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수진이가 직접 요리를 해줬는데 맛이 참 좋았어요. 엄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배워뒀어요. 언젠가 만나뵐 날을 위해서요.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우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엄마가 어릴 때는 어땠는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하다면서요. 수진이도 관심 있게 들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버지가 수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야기해 줬어요. 아버지가 직접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매일 연습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흐뭇해 하셨거든요. 수진이가 피아노를 다시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다시 연습해 봐야겠어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당분간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준우도 아직 치료를 받아야 해서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거든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준우 도시락을 싸주고 병원에 함께 가고 저녁엔 같이 요리를 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찾은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제가 기억을 못 되찾으면 어떡하죠? 어린 시절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괜찮다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말해줬어요. 과거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도 엄마 아빠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앨범을 보면서 수진이가 좋아했던 장소들을 함께 가면서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기억났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밤새 간병하시던 기억이요. 어릴 때 독감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릴 때 제가 밤새 간병했던 일을 기억한 거였어요. 그날부터 하나둘씩 기억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일, 생일 때 케이크를 만들어줬던 일, 작은 조각들이지만 소중한 기억들이었어요. 수진이가 기억을 되찾을 때마다 저도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요. 아니라고, 엄마가 더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다시 돌아와줘서 저를 엄마라고 불러줘서요. 준우의 건강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어요. 의사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살려주셨어요. 준우가 제게 안기면서 말했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느껴질 때마다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이제 제법 연주다운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쇼팽의 녹턴이 집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어요. 준우는 숙제를 하고 있고 저는 뜨개질을 하면서 그 선율을 듣고 있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손자도 건강해졌고요. 이제 걱정 마세요. 영정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걸 보고 계실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수진이가 매일 말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